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젖은 산길을 달리는 여인의 한 손에는 손도끼가, 다른 손에는 흙과 빗물에 뒤범벅된 사내의 잘린 다리 같은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다리 하나로 껑충거리며 달려오는 총각이 악을 쓰고 있었지요. 내 다리 내놔라. 내 다리 내놔. 이상한 것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코구 속에서도 총각의 옷은 조금도 젖지 않았고 두 눈은 불빛처럼 번쩍였습니다. 그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피냄새 대신 짙은 흙냄새가 번졌지요.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야, 제발 돌려주렴. 뒤이어 병든 아버지의 비명이 터졌고 마지막에는 이 여인이 목숨을 걸고 달리는 이유인 바로 그 사람의 목소리까지 들려왔지요. 옥분아, 나는 괜찮소. 이제 그만 멈춰주오. 여인의 발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대체 이 여인은 누구이며 왜 사람의 다리처럼 보이는 것을 들고 포구 속을 달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녀가 단 한 번이라도 뒤를 돌아보았다면 기다리고 있던 남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우야담,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 어느 고을에 병든 아비와 과부가 되어 돌아온 두 언니를 돌보느라 혼기를 훌쩍 넘긴 막내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옥분이었지요. 옥분이네. 토담집에는 기와 한 장 변변히 얹혀 있지 않았고 겨울이면 문틈으로 스며든 바람에 등잔불이 밤새 흔들렸습니다. 내 식구가 한 해를 버티는 양식이라고는 뒤란에 말려둔 무청 몇 당과 된장독 2개가 전부였지요. 아비는 오랜 병으로 자리에 누워 있으면서도 밥상을 받으면 늘 제 밥의 절반을 옥분에게 밀어주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다는 말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옥분은 모른 척 그 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약 한 첩값이면 사흘치 양식이 사라졌으니 옥분은 매번 약과 쌀 사이에서 마음을 잘라내야 했지요. 장에서는 칫바느질을 하고 산에서는 나무를 뜯고 새벽이면 아비의 기침 소리에 일어나 등을 두드리는 것이 옥분의 하루였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에는 먹을 것이 흙 묻은 무 하나밖에 남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아비가 그 무를 반으로 가르며 말했지요. 옥분아, 무는 흙투성이어도 속은 희단다. 사람도 겉만 보고 속까지 판단해서는 안 되는 법이야. 옥분은 그 말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든 날에도 아비 앞에서만큼은 늘 웃었습니다. 그런 옥분이에게 느닷없이 이웃 고을 최고의 부잣집 홍씨 가문의 외아들에게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혼수도 필요 없다. 패백도 간소히 해도 좋다는 말까지 얹어서 말이지요. 언니들이 손뼉을 치며 좋아하는 동안 방 한쪽에서 기침을 가다듬던 아비는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한 구석이 있어. 이런 집에 이런 혼담이 아무 까닭 없이 들어오겠냐. 신랑 될 사람에게 무슨 흠이 있는 게 분명해. 이 일은 없던 걸로 하자꾸나. 아비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홍씨 가문의 외아들에게는 숨겨진 사정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까지 말없이 앉아있던 옥분이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외아들의 배필을 고르는 일인데 이유 없이 이런 집에 혼담을 넣겠습니까? 저는 괜찮사옵니다. 제가 시집을 가면 아버지도 편히 쉬실 수 있고 언니들도 걱정을 덜 수 있을 테니 이 혼인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비는 한참 동안 딸의 얼굴을 바라보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든 몸으로 딸을 붙잡을 명분이 없었던 것이지요. 혼담을 받아들이자 홍씨 가문에서는 신랑의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옥분이 시댁에 도착한 뒤 집안 어른들만 모인 가운데 간소한 혼인 예만 먼저 올리고 정식 혼례와
잔치는 가을로 미루자고 하였습니다. 옥부는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지요. 집을 떠나는 날 아침, 옥부는 연지곤지를 애깨 찢고 아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비는 딸의 이마를 오래 바라보다 주름진 손으로 옥분의 손을 한 번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잘 가거라, 옥분아. 쉬어버린 목소리 뒤로 기침이 올라왔지만 아비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딸에게 마지막까지 괜찮은 아비로 보이고 싶었던 것이지요. 옥분도 울음을 삼키며 웃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알아도 서로 말하지 않는 것이 두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옥분은 아비의 무릎에 이마를 한 번 얹고 일어섰습니다. 가마에 오르던 순간 옥분이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마꾼들이 나직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홍씨 가문이 여러 고을에 혼담을 넣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는군. 외아들은 반년 넘게 대문 밖은커녕 집안 사람들 앞에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다지. 더구나 새로 들어온 하인들에게는 해가 진 뒤 집 뒤편 작은 문에는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라는 엄명이 내려졌다더군. 옥분이는 가마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마 창밖으로 나무들이 지나갔지요. 아버지의 걱정이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일이었지요. 시집을 가면 아버지를 더 잘 모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 하나로 옥분이는 가마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기다리든 그 안에서 길을 찾겠다고 생각했지요. 가마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옥분이는 눈을 감고 앞으로만 생각을 밀었습니다. 홍씨 가문은 과연 소문난 부잣집다웠습니다. 높다란 솥을 대문 앞에 서자 옥분이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지요. 안마당에는 은행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었고 행랑채며 사랑채며 모든 것이 반듯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동안 행랑 쪽에서 몇몇 여종들이 새색시를 파니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눈길이 어째서인지 따뜻하지 않았지요. 가엾다는 눈빛에 가까웠습니다. 안채로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손수마중 나와 그녀를 맞아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새색 시방으로 옥분이를 안내하며 이것저것 세심히 챙겨주었지요. 방 안에는 나전칠기 경대와 색색의 비단 보료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탁자 위에 약재 보따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쓰여 있지 않았지요. 방 한켠에는 짙은 약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 이 방에서 약을 썼던 것처럼 옥분이는 그 약재 보따리를 조심스럽게 들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냄새였지요. 창살 아래로 집 뒤편을 바라보았지만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날 저녁 홍씨 가문에서는 집안 어른들만 모인 가운데 간소한 혼인예를 올렸습니다. 신랑은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얼굴을 가린 채 잠시 예를 갖추었고 정식 혼례와 잔치는 가을에 다시 치르기로 하였지요. 옥부는 모든 것이 석연치 않았지만 이제 이 집의 정식 며느리가 되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옥부는 촛불 한 자루를 앞에 두고 낯선 방에 홀로 앉아 서방을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방 안의 뱃양 냄새가 더욱 짙어졌지요. 문 밖에서는 누군가 무거운 숨을 억누르는 소리가 들렸다가 멎었고 작은 약함이 바닥에 닿는 듯한 나무 소리도 났습니다. 옥분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려던 순간 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인, 불을 꺼주시겠소? 옥분이 촛불을 끄자 어둠 속으로 사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지요. 이런 모습으로 처음 인사를 드려 면목이 없어 집안 어른들만 모시고
간소한 예만 올린 것도 정식 혼례를 가을까지 미룬 것도 모두 내 사정 때문이요. 하지만 당신을 가볍게 여겨서 그러는 것은 아니니 부디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옥부는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목소리 속에 담긴 두려움까지도 함께 느껴졌지요. 나의 두 사람은 어둠 속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고향과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다가 날이 밝기 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밝은 햇살이 문지방을 넘어들어오자 옥분이는 눈을 떴습니다. 설레는 마음에 옆을 돌아보니 이미 자리는 비어 있었지요. 이불이 아직 따뜻했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었다는 증거였지요. 그것이 위안이 되기도 했고 더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 오래전에 자리를 뜬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지요. 옥분이는 잠시 그 온기를 손바닥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서방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른 낮의 뒷마당 쪽에서 희미하게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전에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저녁이 다 되어 시어머니를 찾아가 물었지만 걱정 말거라, 어두워지면 들어올 테니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촛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방이 돌아왔지요. 반가운 마음에 촛불을 켜려 하자 그는 다급히 손을 막았습니다. 어차피 자야 하는데 불을 켜 무엇 하겠어. 그냥 이렇게 누워서 이야기나 합시다. 아, 예. 그런 밤은 달포가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서방은 해가 진 뒤에만 찾아와 먼동이 트기 전에 사라졌고 옥부는 그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지요. 그러나 4번의 밤이 두 사람의 마음을 빠르게 가까워지게 했습니다. 첫 번째 밤, 서방은 병을 얻기 전 아버지를 따라 여러 고을을 다녔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두 번째 밤에는 옥분이 친정아비의 기침과 두 언니를 돌보며 살아온 세월을 털어놓았지요. 서방은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준 뒤 고생이 많았어. 구인 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칠 뒤 친정으로 양식과 약재가 보내졌지만 옥부는 누가 보낸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밤 서방은 붕대를 감은 손으로 옥분의 손을 찾았습니다. 옥분이 천의 감촉을 느끼고 묻자 그는 오래전 불에 데웠다고 둘러댔지요. 바로 그때 복도에서 여종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서방은 급히 병풍 뒤로 몸을 숨겼고 붕대 끝이 탁자 모서리에 걸리며 검붉은 약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옥부는 방에 들어오려는 여종에게 자신이 약병을 엎질렀다고 둘러대며 서방을 숨겨주었습니다. 여종이 물러간 뒤 서방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대 위에는 들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었지요. 옥부는 그 꽃을 사람 안에 간직했습니다. 한 번은 옥분이 촛불을 켜려는 척하며 그의 얼굴을 확인하려 했지만 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막았습니다. 부인, 아직은 때가 아니오. 나를 조금만 더 믿어주시오. 옥부는 알고 싶다는 마음을 접으며 대답했습니다. 때가 오면 반드시 서방님 입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뒤로 옥부는 낮이면 집 뒤 작은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와 해가 진 뒤 시어머니가 두 사람 몫의 밥상을 들고 그 문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살인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찾아온 사람은 옥분의 두 언니였습니다. 큰언니는 들어서자마자 옥분의 손을 붙들었지만 작은 언니는 인사도 하기 전에 방란의 나전칠기 경대와 비단보려부터 훑어보았지요. 큰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옥분아,
아버지의 기침이 며칠새 더욱 심해졌어. 어젯밤에는 피까지 토하셨단다. 그 말에 옥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시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몸으로 당장 친정에 달려갈 수도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지요. 작은 언니는 잠시 옥분의 눈치를 살피다가 자신들도 재가를 준비하려는데 혼수 마련이 모자란다며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큰언니가 지금은 아버지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나무랐지만 작은 언니는 옥분이 이렇게 부잣집에서 귀한 대접을 받는데 그 정도 부탁도 못하느냐며 입술을 내밀었지요. 때 시어머니가 과일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돈댁 식구들이 오셨군요. 아버님의 병환이 깊어졌다니 의원을 보내보도록 하지요. 자매끼리 편히 이야기하고 쉬다 가십시오. 시어머니가 물러가자 큰언니는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작은 언니의 눈은 다시 방 안의 귀한 물건들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물러가자 작은 언니가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옥분아, 정작 신랑과는 잘 지내고 있니? 큰언니는 그런 사적인 일을 캐묻지 말라고 나무랐지만 작은 언니는 부부 사이에 숨길 것이 무엇이 있느냐며 물러서지 않았지요. 옥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방이 밤에만 찾아오고 아직 얼굴도 보지 못했으며 초야도 치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큰언니의 얼굴에는 걱정이 떠올랐지만 작은 언니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번졌습니다. 그러자 옳다구나 싶었던 작은 언니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순진한 옥부나. 서방이 낮에는 사라지고 밤에만 온다고? 아직 합방도 안 왔다고? 더는 말할 것도 없다. 서방이 딴살림을 차린 게 분명해. 그래, 낮에는 다른 여자 곁에 있고 밤에만 너한테 오는 거야. 그럴 리 없다고 고개를 젓던 옥분이었지만 작은 언니의 말이 거듭될수록 그녀의 마음속에도 불안의 씨앗이 조금씩 싹을 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걱정으로 이미 흔들리고 있던 터라 더욱 그러했지요. 평소라면 흘려들었을 말도 그날은 가슴에 걸렸습니다. 마음이 약해진 자리에는 의심이 쉽게 들어오는 법이었지요. 이에 한참을 고민하던 옥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한 것이 하나 있긴 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몸집이 작은 분인데 해가 지고 나면 늘 두 사람 몫의 밥상을 따로 챙겨나가시거든요. 말에 작은 언니가 손뼉을 쳤습니다. 그렇다면 틀림없구나. 시어머니가 서방의 첩한테 밥을 갖다 주시는 거야.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따라가 보자. 그러면 서방의 첩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어서 일어나. 작은 언니는 옥분을 재촉해 구석에 몸을 숨겼고 큰언니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두 사람을 따라 나섰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깊은 밤, 시어머니는 치마에 밥상을 쌓고 집 뒤쪽 문으로 빠져나갔지요. 여종에게도 맡기지 않고 손수. 그것도 이 밤중에 세 자매는 숨을 죽이고 시어머니의 뒤를 밟았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맨발로 마당을 건널고 뒷문을 넘어 솔밭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을 따라갔지요. 나무 사이로 가느다란 달빛이 내리치웠고 소량이 진하게 풍겼습니다. 시어머니의 발걸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길을 셀 수 없이 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이 발걸음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가. 아들이 저 초가에 갇혀 지낸 시간만큼 이 길을 걸어온 것이겠지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옥분이는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방님의 첩이 여기 있다면 저 시어머니가 이렇게 매밤 직접 오실 리가 없어. 첩이라면 여종을 시키겠지. 발걸음은 숨기는 발걸음이 아니라 지키는 발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언니들이 앞서 걷고 있었고 옥분이는 그 생각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솔밭을 한참 걸어 들어가니 낡은 초가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사방이 어둠에 쌓여 있었고 초가에서는 불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았지요. 시어머니가 그 안으로 들어간 뒤 한참이 지나서야 빈 찬압 2개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보고 언니들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첩을 숨겨놨을 때 분명해. 시어머니가 사라지기를 기다렸다가 언니들은 옥분이를 앞세워 초가 문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다 알고 왔어. 어딜 감히 우리 옥분이를 속이려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언니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지요. 야, 괴물이다. 옥분이가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방 안을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얼굴 가득 종기와 부스럼이 돋아 살갗이 문드러진 사내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나병으로 오인받을 만큼 얼굴과 온몸을 뒤덮은 정체모를 악창이었지요. 당시 사람들은 이런 병을 하늘의 형벌이라 부르며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호롱불 하나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빛 아래에서 사내는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지요. 문이 열린 것을 알았을 텐데도 도망치려 하지도 숨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언니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고 옥분이는 겁에 질린 채 그 자리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이윽고 그 사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구 부인.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옥분이는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매밤 어둠 속에서 들어오던 그 목소리, 손을 잡아주던 그 손, 경대 위에 들국화를 올려두었던 그 손. 그랬습니다. 온 얼굴에 부스럼 자국이 가득한 그 사내가 바로 옥분이의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옥분이는 문틀을 2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몸이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이지 않았지요. 호롱불이 흔들렸습니다. 그 빛단에서 사내의 눈이 옥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겁먹지 말라는 눈도 아니었고 달아나도 좋다는 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라보고 있었지요. 남편이 다시 조용히 불렀습니다. 부인. 그제야 옥분이는 천천히 방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양냄새가 더 진하게 났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온 날 탁자 위에서 맡았던 그 냄새였지요. 그제야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제야 옥분은 시어머니가 매일 밤 2 사람 몫의 밥상을 챙긴 이유도 알았습니다. 한 상은 병든 아들의 것이었고 다른 한 상은 시어머니 자신의 것이었지요. 어미는 남들이 모두 잠든 밤이 되어서야 아들과 마주 앉아 늦은 저녁을 먹고 빈 찬압을 들고 돌아오곤 했던 것입니다. 부인, 내 당신에게 할 말이 없어. 참으로 미안하오. 남편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부스럼이 가득한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남편이 밤에만 찾아왔던 것은 이 병을 들키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었지요. 홍씨 집안에서 아들을 이 솔밭 초가에 숨겨두었던 것도 시어머니가 밤마다 손수밥을 날랐던 것도 모두 이 때문이었습니다. 뒤쪽 문 너머로 이어지는 옷솔길이 아들에게로 가는 길이었지요. 집안 사람들에게는 오래된 창고가 있는 쪽이라 가지 말라고 했고 새로 들어온 하인들도 그쪽은 가지 않도록 당부를 받았습니다. 매밤 어둠을 틈타 그 길을 걸어 옥분이의 방으로 왔다가 새벽이 되기 전에 돌아갔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입을 열었지요. 당신을 속인 것은 맞소. 어떤 여인도 나와 혼인하려 하지 않았으니 그런 방법밖에 없었다오. 그것도 핑계라는 것을 알고 있어. 그래도 나는 당신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어둠 속에서라도
당신과 함께 있고 싶었어. 그것이 욕심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 남편이 말을 끊었습니다. 눈물이 나왔기 때문이었지요. 부스럼이 가득한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자 옥분이도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솔직히 말씀해 주셨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요. 병이 있는 것이 무슨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를 속이셨답니까? 옥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것인지 서러운 것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지요.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부인이 맞소. 처음부터 솔직했어야 했어. 잘못을 알고 있어. 그 한마디에 옥분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을 한 것은 맞았습니다. 두려워서, 외로워서, 살고 싶어서 한 잘못이었지요.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고생이 많았어. 라고 했던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들국화 한 송이를 올려두었던 것도 거짓이 아니었지요. 친정에 양식과 약재를 보내준 것도 거짓이 아니었지요. 옥분이는 낮게 말했습니다. 저를 속인 일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서방님, 어둠 속에서 제게 건넨 마음까지 거짓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옥분이의 눈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만은 거짓이 아니었어.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옥분이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를 이 집에 데려온 것이 잘못이라고 해도 저는 이미 서방님을 알아버렸습니다. 이제 저보고 떠나라 하시겠습니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 쪽으로 눈길을 보냈지요. 내가 사람을 보내 가마를 준비하겠어. 당신이 원한다면 오늘 밤 친정으로 돌아가도 좋소. 내가 막지 않겠어. 옥분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지요. 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붙잡지 않았지요. 옥분이는 손잡이를 쥔 채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던 그 목소리들이 떠올랐습니다. 고생이 많았어, 부인. 들국화 한 송이. 친정으로 조용히 보내준 양식과 약재. 그리고 문 앞에서 자신을 붙잡지 않는 이 사람. 옥분이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선택하여 온 집이고 제가 선택하여 머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지요. 저기 있다. 불을 가져와라. 도망쳐 나간 언니들이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작은 언니가 마을 어귀에서 괴물이 나타났다고 소리치자 오래전 마을에 번진 피부 역병을 기억하는 늙은이들이 앞장서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큰 언니는 일이 커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겁에 질린 군중을 막기에는 늦었지요. 무서웠습니다. 자신들이 무언가를 잘못 건드렸다는 것을 느꼈지요. 하지만 이미 파도가 일어난 뒤였습니다. 우리 마을에 저런 병이 퍼지면 그때처럼 된다. 막아야 한다. 횃불을 든 사람들이 촉가를 애워싸고 신고를 받은 아전과 나졸 둘이 사람들 앞에 나섰습니다. 아전이 큰 소리로 말했지요. 원님의 명이 내려올 때까지 저자를 사람들과 떨어진 곳에 잠시 두겠소. 마을 사람들이 초가 안으로 들이닥쳐 옥분의 서방을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서방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끌려 나오면서도 옥분을 한번 돌아보았지요. 그러자 옥분이 사람들 앞으로 나서며 외쳤습니다. 저는 서방님과 달포 넘게 같은 반에서 지냈지만 아무런 탈이 없습니다. 이 병은 쉬 없는 병이 아닙니다. 제발 서방님을 풀어주십시오.
하지만 아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여인의 말만 믿고 마을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 원님의 판단이 내려올 때까지만 떨어뜨려 두겠소. 마을 사람들은 서방을 초가 안으로 밀어넣고 굵은 빗장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음식과 물까지 막으라는 명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제멋대로 가시덤불을 둘러치고 저지른 일이었지요. 작은 언니도 가시덤불을 두르는 사람들 틈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 소리를 지르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온 것이 자신이었기에 이제 와서 물러서지도 못했지요. 반면 큰언니는 한쪽에서 사람들을 말리다 끝내 주저앉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두 자매는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비로소 깨닫고 있었지요. 서방이 갇히는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고 옥분이는 황급히 달려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잡은 채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내가 잘못했다. 네가 이 집에 올 때 이 사실을 숨긴 것은 내 잘못이야. 아들이 혼자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던 어미의 욕심이었어. 그래도 너한테 이렇게 해서는 안 됐어. 시어머니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옥분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원만이 없다면 거짓말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원망을 풀어내는 것은 나중 일이었습니다. 옥분이는 조용히 말했지요. 어머님, 저도 처음에는 원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서방님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옥분이가 먼저 일어서며 말했지요. 방법을 찾겠습니다. 옥분이는 먼저 방법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마을 의원을 찾아가 병을 고쳐달라 하였지만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은 내가 알지 못하는 병이요. 초가를 지키던 마을 사람들에게 먹을 것만이라도 넣어달라 간청했지만 안 된다는 말만 돌아왔지요. 밤중에 몰래 가시덤불을 헤치고 물을 넣으려 했지만 그마저도 발각되어 빼앗겼습니다. 손에서 피가 흘렀지만 다시 시도하려다 사람들에게 끌려 나왔지요. 서방님, 들리시나요? 가시덤불 너머에서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들립니다, 부인. 그 말에 옥분이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살아계신 거지요? 예, 살아있어. 두 사람은 가시덤불을 사이에 두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면 울 것 같아서였지요. 가시덤불이 찌르는 소리,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래도 두 목소리가 가시덤불을 사이에 두고 이어져 있었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막혔습니다. 그제야 옥분이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마을 어귀에 있는 조그만 성황당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사오니 부디 서방님의 병을 낫게 해주소서. 서방님은 지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갇혀 계십니다. 옥분이는 물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고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목이 타고 정신이 흐려지는데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무릎 꿇은 자리를 지켰지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비가 내리던 밤에는 성황당 처마 아래에서 무릎을 꿇은 채로 온몸이 흠뻑 젖었습니다. 새벽이 되면 이슬이 맺혀 옷이 얼었지요. 그래도 옥분이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둘째 밤에는 기도를 하다가 그만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아침 이슬에 얼굴을 적시고 나서야 눈을 떴지요. 그녀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따금 시어머니가 성황당 앞을 지나다가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멀찌감치 서서
발길을 돌리지 못하다가 그냥 돌아가곤 했지요. 자신도 뭔가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사흘째 밤이 깊어가던 참이었습니다. 옥분이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을 굶고 사흘을 잠 못 자고 이미 몸이 한계에 이르러 있었지요. 기도 소리도 잦아들었고 무아 쥔 손가락도 더 이상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무릎도 감각이 없어졌지요. 이러다 내가 먼저 쓰러지면 서방님은 어찌 되는가. 옥분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아 한번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섰지요. 이 자리를 뜨는 것이 패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쓰러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발걸음을 내디뜨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인자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어야, 서방을 낫게 하고 싶다 하였느냐. 옥분이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예, 서방님의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목소리는 계속 이었습니다. 외딴 고개를 넘어 돌미류이 선 곳으로 가거라. 그곳 원두막 처마 밑에 총각 하나가 잠들어 있을 것이니 그 총각의 다리 한쪽을 잘라 서방에게 다려 먹이거라. 그러면 병이 나을 것이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다리를 들고 돌아오는 길에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아니 된다. 옥분이가 놀라 되물었지만 더 이상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다리를 베어오라니 끔찍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방이 살 길은 오직 그 병이 낫는 것뿐이었으니 옥분이는 눈을 질끈 감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상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성황당 앞에서 사흘을 굶으며 기다렸던 것도 솔밭초가 문 앞에서 끝내 안으로 들어갔던 것도 모두 옥분이의 선택이었지요. 민어보지도 않고 멈추는 것은 옥분이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입고 있던 비단 저고리를 벗고 광에서 꺼낸 허름한 무명 바지 저고리로 갈아입었습니다. 여자 홀몸이 밤길을 나서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손도끼 하나를 챙겨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지요. 외딴 고개를 향해 걸어가는 길에 하늘에서는 사나운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길을 밝혀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발날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미 2번 넘어졌고 이마에 흙이 묻었지요. 일어설 때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바지 무릎이 찢어지고 손이 긁혔지만 옥분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무명 저고리가 물에 젖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걸었습니다. 반드시 서방님을 살려야 해. 비바람을 헤치고 걸어간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넘어 돌미륙이 선 곳에 이르렀습니다. 숨을 죽이고 주위를 살피니 원두막 처마 밑에 정말로 총각 하나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웅크린 것이 아니라 반듯하게 누워 있었지요. 비가 쏟아지는데도 옷이 전혀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주위에만 비가 피해가는 것 같았지요. 총각의 발목 주변에는 검은 흙이 이상하리만큼 두껍게 엉겨붙어 있었고 젖은 풀 사이로 어린 무잎 같은 것들이 드문드문 돋아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피냄새보다 짙은 흙냄새가 올라왔지요. 총각은 숨을 쉬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고요함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그 자리에 서서 총각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이 사람을 여기에 두었다면 그것도 뜻이 있는 것이리라. 옥분이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녀는 도끼를 높이 들어 총각의 다리에 힘껏 내리쳤지요.
총각은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비명을 질렀고 눈을 부릅떠 옥분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눈이 불빛처럼 번쩍거렸지요. 도끼가 내리친 자리에서는 피 대신 흙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놀란 옥분이는 다리를 움켜쥐고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했지요. 내 다리 내놔라. 내 다리 내놔. 총각은 하나 남은 다리로 껑충거리며 뒤쫓아왔습니다.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두 다리로 뛰는 옥분이를 금방이라도 따라잡을 기세였지요. 하지만 옥분이는 절대 잡혀서는 안 되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고개를 내달렸지요. 그런데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며느리야, 어쩌자고 사람 다리를 잘랐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어서 돌려드리렴. 순간 옥분이는 뒤를 돌아보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가장 믿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늘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아니 된다. 옥분이는 고개를 앞으로 들고 달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멀어졌지요.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분아, 내가 네 대신 이놈에게 잡혔다. 다리를 돌려주지 않으면 나를 죽이겠다고 한다. 제발 돌려주렴.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기침에 쓸려 늘 떨리던 그 목소리였지요. 옥분이의 발이 흔들렸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비명 소리까지 들려왔지요. 으악! 옥분아, 이놈이 나를 죽인다. 옥분아, 달리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죽어도 돌아볼 수 없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인지 몰랐지요. 하지만 그녀는 달렸습니다. 앞만 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부드럽고 조용한 바로 서방의 목소리였습니다. 옥분아, 제발 멈춰주오. 다리를 돌려주오. 나는 괜찮소. 나는 괜찮으니 제발 그 사람 다리를 돌려주오. 옥분이의 발이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달리는 이유인 그 사람이 지금 멈추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옥분이는 생각했습니다. 서방님이라면 제발 돌아봐 달라고 간청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내가 선택한 것을 막지 않는 사람이었다. 초가에서 내가 나가려 할 때도 가마를 준비해 주겠다고 했지. 잡지 않았지. 이 목소리는 서방님이 아니다. 옥분이는 눈을 똑바로 앞을 향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한참을 달려 옥분이는 마침내 초가 앞에 닿았습니다. 맨손으로 가시덤불을 헤치며 들어가니 양손에서 피가 흘렀지요.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안에서 빗장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총각이 그곳까지 쫓아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문 열어.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문짝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들썩거렸지만 옥분이는 아꼬시에 불을 지폈습니다. 손이 떨렸고 연기가 눈을 찔렀지만 그녀는 부싯돌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지요. 마침내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솥단에 물을 붓고 기다렸습니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나중에 옥분이는 그 시간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물이 끓어오르자 다리를 가마솥 안에 집어넣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세차게 흔들리던 문이 언제 그랬냐는 듯 뚝 고요해졌습니다. 성난 목소리도 함께 사라졌지요. 솥이 펄펄 끓어오르자 옥분이는 달인 물을 사발에 담아 서방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빗장을 뽑고 서방 곁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지요. 서방님,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드시오. 서방은 영문을 알지 못하면서도 옥분이가 내민 사발을 받았습니다.
젖은 얼굴이었고 손에서 피가 흘렀으며 무명 바지 저고리가 찢겨 있었습니다. 어디를 다녀온 것이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서 드시오. 서방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보고 나서 더 물을 수가 없었지요. 사흘을 굶고 밤새 달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사발을 기울였습니다. 뜨겁고 쓴맛이었지만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비웠지요. 그러자 옥분이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서방은 쓰러지는 옥분을 황급히 받아 안았습니다. 부인. 하지만 옥분은 이미 눈이 감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방의 무릎 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서방은 그 밤 내내 잠든 옥분이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방은 가슴이 타오르는 것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흘렀고 온몸의 부스럼이 오히려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지요. 이게 무슨 일인가? 서방은 무릎 위에 잠든 옥분이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약이 아니라 독이었던 것인가? 혹시 부인이 정체모를 목소리에 속은 것은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다가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지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버텼습니다. 뜨겁고 아팠지만 잠든 옥분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오자 부스럼 가장자리가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부풀지 않았지요. 동이 트면서 가장 두꺼운 딱지가 먼저 떨어졌습니다. 아래에는 새살이 돋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따스한 햇살이 비쳐 들어오자 옥분이는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 낯선 사내가 앉아 있었지요. 부스럼 자국 하나 없는 말끔한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너무하시오. 당신 서방도 못 알아본단 말이오. 어리둥절한 것도 잠시 옥분이는 그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달포 동안 어둠 속에서 자신에게 말을 건네던 바로 그 목소리였지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고생이 많았어 부인이라고 했던 그 목소리. 서방님, 정말 나으신 겁니까? 민기 어렵게도 하룻밤 사이에 오랫동안 그를 괴롭히던 악창이 흔적도 없이 씻겨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젯밤 주신 약재가 무엇이었어? 남편의 물음에 옥분이는 침을 한번 꼴깍 삼키더니 그를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사실은 성황당에서 사흘째 기도를 올리던 밤 어디선가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분은 자신이 그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손으로 가마솥 뚜껑을 들어 올렸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안에 들어있는 것은 총각의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반쯤 잘린 커다란 무 한 덩이였지요. 이럴 리가. 분명 어제 저 문 앞까지 쫓아왔는데. 놀란 옥분이가 황급히 문 밖으로 나가 보았지만 주위 땅에는 옥분이 자신의 발자국만 찍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총각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무 껍데기 하나도 핏자국 하나도 없었지요. 남편은 옥분이의 옆에 서서 그 발자국을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다음 솥단에 무 조각을 꺼내 들었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오? 옥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은 무 조각을 잠시 바라보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부인, 저 발자국이 모두 당신 것이오? 예, 그렇소?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윽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뒤를 돌아보지 않았으니 나는 살았소. 두 사람은 한동안 그 발자국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솔잎 흔들리는 소리가 났지요. 아침 햇살이 발자국 위로 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윽고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그는 옥분이의 피 묻은
두 손을 들어가 많이 입술에 갖다 대했습니다. 당신이 혼자 달렸지만 당신 혼자가 아니었어. 옥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겁이 났던 것도 고팠던 것도 서방을 잃을까 두려웠던 것도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지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옥분이의 등을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죽을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서 병이 나았다는 소문이 마을에 돌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초가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날 사람들을 이끌고 왔던 아전과 나졸들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옥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나가십시오, 서방님. 당신이 직접 나가셔야 합니다. 남편이 문 안쪽에 서자 옥분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빗장을 풀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다가 마침내 굵은 빗장을 빼고 자신들이 둘러놓았던 가시덤불을 걷어냈지요. 문이 열리자 남편은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말끔한 얼굴을 본 사람들은 귀신이라도 본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옥분의 곁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그러자 아전이 어색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원님의 판단이 내려올 때까지 떨어뜨려 둔 것은 마을의 안전을 위한 일이었어. 하지만 음식과 물까지 막은 일은 내 명이 아니었어. 옥분이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의 곁에 조용히 서 있었지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 이 집의 며느리가 당신이어서 다행이다. 옥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가슴 깊이 내려앉았지요. 뒤 남편의 몸이 완전히 회복되고 관아의 확인을 받기까지 한 달 남짓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친정아비도 홈씨 가문에서 보낸 의원의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기력을 되찾았지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홈씨 가문에서는 미처 치르지 못했던 정식 혼례와 잔치를 올렸습니다. 마당에는 솥이 걸렸고 떡을 찢는 연기가 은행나무 위로 올라갔으며 행랑 쪽에서는 여종들의 분주한 발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혼례날 아침 시어머니가 옥분이 앞에 앉아 손수 비녀를 골라 들었습니다. 대모 비녀였습니다. 우리 집에 3대째 내려오는 것이다. 이것을 꽂아주고 싶었는데 이제야 때가 왔구나. 시어머니는 천천히 마치 아끼는 물건을 다루듯이 떨리는 손으로 옥분이의 머리에 비녀를 꽂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혼례날 홍씨 가문 마당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옥분이는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가마 한 채가 서 있었지요. 다가가 보니 그 안에는 아비가 앉아 있었습니다. 홍씨 가문에서 가마를 보내 친정아비를 모셔온 것이었지요. 그런데 아비의 안색이 전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안색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아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달 전쯤 누가 의원을 보내왔더구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홍씨 가문 사람인 것 같았어. 약도 함께 보내왔더구나. 덕분에 많이 좋아졌다. 옥분이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홍씨 가문에서 약속대로 의원을 보낸 것이었지요. 옥분이 아버지를 걱정한다는 말을 듣고도 생색 한마디 내지 않은 채 조용히 사람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옥분이는 얼른 눈물을 닦고 아비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아버지, 예, 아버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혼례복을 곱게 차려입고 두 집 어른들 앞에 나란히 절을 올렸습니다. 옥분이의 시선이 잠시 서방을 향했습니다.
밝은 빛 아래에서 보는 그 얼굴은 낯설었지요. 그런데 신기했습니다. 낯선 얼굴인데도 조금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수십 번 나란히 누웠던 사람이었지요. 며느리가 내 아들을 살려주었구나. 참으로 고맙다. 고마워. 두 집어른들의 축복 속에 성대한 혼례가 마무리되었지요. 마당에서는 떡과 국밥이 오가고 이웃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술잔을 기울이며 축하를 전했습니다. 얼마 전 횃불을 들고 초가를 에워쌌던 이들도 어딘지 어색한 얼굴로 술잔을 내밀었지요. 옥분이는 그 술잔을 받았습니다. 원망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언니들은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큰 언니가 먼저 옥분이에게로 걸어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지요. 옥분아, 내가 잘못했다. 막지 못해서 미안하다. 작은 언니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지요. 홍씨 집안에서 한 달 전 사돈 어른께 의원을 보냈습니다. 작은 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신들이 한 일과 홍씨의 집안이 한 일이 동시에 눈앞에 놓인 순간이었지요. 옥분이는 두 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려워한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일까지 옳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자매는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남편이 그 곁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거는 돌릴 수 없어.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지요. 혼례가 끝나고 아비가 가마에 오르면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살거라, 옥분아. 처음 이 집에 올 때 했던 말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달리 아비의 눈빛에는 이제 걱정이 없었습니다. 가마가 마을 어귀를 돌아보이지 않게 되자 서강이 먼저 돌아서며 말했지요. 들어갑시다, 부인. 옥분이는 한 번 더 그 방향을 바라보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마 안에서 혼자 눈을 감고 이 집으로 오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날은 몰랐지요. 앞으로 무슨 일이 기다리는지 알았다면 겁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면서도 선택했지. 알고 나서도 선택했지요. 두 번의 선택이 모두 옥분이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어쩔 수 없어서 한 것도 아니었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침내 초야를 맞이했습니다. 달포 동안 어둠 속에서 함께했던 두 사람이었지만 촛불을 밝히고 처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마주 바라보는 그 밤은 무척이나 특별했지요. 옥분이는 촛불 심지에 불을 붙이면서 잠깐 손이 멈칫했습니다. 달포 동안 끄고 살았던 그 촛불이었으니까요. 이 촛불을 끄고 지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손을 잡고 들국화 한 송이를 받았지요. 어둠이 있었기에 빛이 더 밝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켜도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불이 켜지자 남편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끔한 얼굴이었지요. 하지만 옥분이의 눈에는 그 얼굴보다 목소리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생이 많았어. 라고 했던 그 목소리. 나는 당신에게 부끄러운 사람이요. 라고 했던 그 목소리. 그 목소리들이 그 얼굴 위에 겹쳐 보였습니다. 남편도 오래 옥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함께한 날들이 그것을 쌓아두었으니까요. 얼굴이 아니라 목소리로 알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로 알아간 사람이었지요. 남편은 옥분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부인, 이제야 당신 얼굴을 제대로 보는군요. 서방님, 저도 이제야
서방님 얼굴을 봅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분이는 따스한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옆을 돌아보니 사랑하는 남편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지요. 종기 하나, 부스럼 자국 하나 없는 고요한 얼굴. 낮에도 밤에도 보고 또 보았지만 볼 때마다 놀라웠습니다. 이 얼굴이 그 어둠 속에서 함께 앉아있던 그 사람이라는 것이. 옥분이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눈 아래에 피곤한 기색이 남아 있었지요. 오랫동안 그 낡은 초가에서 혼자였을 시간들이 그 얼굴 어딘가에 새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옥분이는 잠든 남편을 가만히 끌어안고 가슴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서방님을 살려주시어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다른 이들에게 나누며 살겠습니다. 아버지도 오래 살게 해주소서. 기도를 마친 옥분이는 남편의 품에서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지만 그것이 괜찮았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지요. 그 숨소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가마 안에서 혼자 눈을 감고 이 집으로 오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솔밭 초가에서 얼굴을 모르는 채 손을 잡던 그 밤들도, 성황당 처마 아래에서 빗속에 무릎을 꿇던 그 시간도, 그 모든 어둠을 지나왔으니까요. 이제 그 어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두 사람은 그 이후로 병든 사람들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솔밭 촉가를 고쳐 약을 나누어 주는 곳으로 만들었고, 먹을 것도 물도 없이 갇혀있는 이가 생기면 남편이 직접 나섰지요. 병든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하늘 아래 홀로 두지 않겠다는 것이 두 사람이 함께 세운 약속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원의 돌봄을 받으며 천천히 기력을 되찾았고, 옥분이는 해마다 한 번씩 친정을 찾아가 아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비는 늘 같은 말을 했지요. 잘 살고 있구나, 옥분아. 그 말이 처음 들었을 때보다 더 무겁고 더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열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심한기, 의심을 품으면 없던 귀신도 생겨난다는 뜻이지요. 이야기 속 옥분이는 혼인 후 남편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의심만 키우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홍씨 집안은 사실을 숨겼지요. 그것은 잘못이었고 옥분이도 그 점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속인 것과 마음을 나눈 것은 다른 일이었지요. 옥분이는 그 둘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알고 나서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문손잡이를 쥐고 서 있다가 돌아선 것이지요. 도망치지 않아서 머문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남기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자리에서 돌아선 사람만이 그 뒤의 이야기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에서 진짜 힘이었지요. 돌아오는 밤길에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아버지의 비명도, 그리고 사랑하는 서방의 간청까지 들려왔을 때 옥분이가 멈추지 않은 것은 눈을 감고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들을 들으면서도 자신이 선택한 길을 지킨 것이지요. 어쩌면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멈추지 않는 것. 시어머니도 아버지도 이겨냈지만 서방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그 목소리가 바로 자신이 달리는 이유였으니까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발을 멈추지 않은 것. 그것을 해낸 사람이 옥분이었습니다. 옥분이가 믿은 것은 정체 모를 목소리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끝내 지키기로 선택한 마음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조차 돌아서라고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도 있지요. 그 사람의 잘못을 똑바로 보면서도
그 안에 있는 진심을 알아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고 나서, 화가 나고 나서, 그럼에도 다시 손을 내미는 것이 가능한가? 그럴 때 용기는 눈을 감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다시 선택하는 것이지요. 옥분이는 서방님의 잘못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 안에서도 진짜 마음을 알아보았지요. 그 선택이 결국 서방을 살렸고 옥분이 자신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삶도 달라졌지요. 솔밭 초가에서 약을 받아간 이들, 가시덤불 밖에서 굶지 않게 된 이들, 병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나지 않게 된 이들, 모두 옥분이가 그날 문손잡이를 쥐고 서 있다가 돌아선 덕분이었습니다. 흙 묻은 문은 겉이고 볼품없어도 그 속은 희고 단단하다고 했지요. 사람도 그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거칠고 두려운 겉모습 뒤에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옥분이는 어둠 속에서 먼저 알았습니다. 안에 남아있던 무 한 덩이도 그것을 말하고 있었지요. 밖에서는 잘라진 달이었지만 뚜껑을 열면 흙냄새 나는 무였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두껍고 거친 껍데기 안에 흰 속이 담겨 있었지요. 서방님이 그러했고 그 산길을 걷던 옥분이 자신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누군가를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손을 내밀었던 옥분이처럼 그렇게 한 발 내딛을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도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용기, 잘못을 알면서도 진심을 믿어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여러분 곁에도 있기를 바랍니다.